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권순우 취재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참 어제 서울 시내에서 엄청난 예. 인명 사상이 난 교통사고 있었습니다. 저 좀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예. 시청역 앞에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은 분들이 사상자가 난 게 진짜 교통사고로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9분이 사망했다고. 네, 13분 정도가 총 예.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9분이나 지금 사망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운전자는 이제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원인을 다시 한번 잘 밝혀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급발진 뉴스들을 보니까 급발진은 좀 아니까 음주 상태는 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요. 네, 급발진은 이렇게 좀 불확실하다 그러는데 보통 이게 사람이 당황하면은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좀 혼동해서 밟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믿어지지 네, 않는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상황 한번 보고 뉴스 바로 들어갈까요? 예, 미국 증시 상황은 미국은 이번 주에 별로 이렇게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휴장 하루 하는 거, 연방 공휴일인 미국 독립기념일에 4일 휴장하고 또 하루 전날은 또 조기 폐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나절만 일을 하기 때문에 3.5일로 거래일이 좀 단축이 돼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고요. 특별한 일 없었다고 또 우리 좀 특별한 일 없었다고 올라 또 다우존스 0.13% 올랐고요. 네. 나스닥은 0.83% 올랐고 다 올랐네요. S&P 500은 0.27%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증시의 변수 사항이라 그러면 오히려 좀 이따가 한번 다뤄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될 경우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그게 이제 크게 이벤트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아마존이 2% 넘게 올랐고요.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이제 매그니페스트 7의 테슬라 빼고 다 떨어졌다. 네.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바로 반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 상황은 굉장히 단단한 상황이고 뭐 추이 같은 밈 주식들 좀 움직인 정도가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라인 야후 문제를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제까지였거든요. 네. 뭐 보고서 내라 그랬던 부분에서 라인 야후가 어제 그래서 일본 정부에다가 냈습니다. 냈는데 자본관계 재검토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다.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계속적으로 논의는 하겠다라는 정도의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행정지도에 대한 답변에서 행정지도에서 자본관계 재조정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임이냐라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이전에 자본관계 조정과 관련해서 안 한다고 했을 때 네. 계속 다시 검토해라 막 그랬었잖아요,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답변을 하긴 했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국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바로 여기서 자본관계 재조정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라인 야후가 가지고 있는 메시저 서비스의 인프라 측면을 대부분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루아침에 뭐 네이버하고 자본 다 빼가지고 뭐 하자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도. 근데 거기서 이제 일본 정부가 요구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조금 다른 국면들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제일 얄미운 측면,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은 네이버가 인프라 제공하면서 어떤 수익이 한 수백억 돼요.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그 위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일단 끊길 것 같고 네. 거기 라인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신중호 CPO가 좀 배제되면서 이사회는 이미 일본 사람으로 다 채워진 측면이 좀 있고 뭐 이거 거기다가 이제 뭐 라인 망가라든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의 라인 웍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본 관공서라든지 기업에서도 이 워크스테이션 같은 거 네이버 거 많이 많이 쓰거든요. 쓰죠. 네, 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한 간섭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라인웍스 같은 경우는 예. 저도 예전에 네이버웍스를 그걸 썼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전에 제가 썼죠. 어.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이름이 라인웍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 이름 바뀌었나 보다 뭐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예. 걔는 그러면 라인 야후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 라인 그래요? 야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바뀌겠죠? 예, 예. 그래갖고 어. 저도 그때 같이 좀 취재 같이 해주시던 교수님께 들었을 때는 관공서에도 라인웍스가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보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제 국적을 따지는 부분들이 네. 일본 정부가 예민한 이유가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네. 그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약간 좀 짜증 났던 게 예. 원래 무료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 돈 받는다고 안 낼 거면 꺼지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여튼 뭐 라인웍스 예전에 좀 잠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라인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가 만든 기업이니까 네.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원래 네이버가 계획했던 수많은 플랫폼 전략들이 다 수행이 되는 게 좋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좀 생각은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생각해 보면은 라인 야후의 시가총액이 24조 7천억 정도를 계산을 해보면은 네이버 지분 가치가 한 8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거기다 경영권 프리미엄 약간 얹어갖고 이래저래 해다 보면은 한 10조 원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네. 파는 게 맞냐 틀리냐는 좀 떠나서 근데 거기서 되게 얄미운 거는 소프트뱅크 CEO 했던 얘기 중에 뭐 현금 흐름 안에서 뭐 어떻게 좀 해보겠다 요딴 얘기 한 거하고 네. 100%를 사면 여러 가지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51대 49 정도라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요런 거 진짜 싫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도 안 쓰겠다라는 요런 심리.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프트뱅크도 그렇게 막 지금 여기저기 AI 투자하고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한 10조 원씩 돈을 이렇게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여지는 네네네.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돈도 제대로 못 받고 팔리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매각을 하면은 국내에서도 욕 엄청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앞으로 남은 변수들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랑 좀 비슷한 케이스로 이제 예전에 르노니산 사태를 떠올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때는 좀 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닛산이 좀 힘들 때 르노가 거기다 투자를 해서 닛산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왔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르노가 이제 경영권 정도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닛산을 합병을 시키는 것까지를 마크롱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좀 추진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응수를 했냐면은 카를로스 곤 회장을 체포해 버렸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응수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라고 봤을 때 르노가 보유하고 있던 닛산 지분을 매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르노하고 닛산의 경영권 그 지분율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낮추는 대등한 관계로 바꿨습니다. 그럼 르노는 결국은 닛산 지분을 판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보유 지분을 낮추는 대신 그 전기차 자회사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투자 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투자를 좀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그 라인을 잘 지켜서 계속적으로 합작 회사로 가는 거. 그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이제 라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네이버에게 실익이 별로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매각을 하는 경우. 네. 뭐 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계속 가는 경우는 뭐 지금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뭐 별로 이렇게 상상해 볼 건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다음 생각은 저걸 해보는 거예요. 아까 르노가 닛산 지분 팔면서 거기서 좀 그 전기차 쪽을 좀 강화를 했었다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네이버의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미래가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 지분을 팔았다 쳐요.
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라는 음.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 AI 뭐 이런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포털 네. 좀 뭐 그냥저냥하죠. 네. 뭐 네이버 포털 점점 점유율 떨어지면서 구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 오픈마켓 중심의 커머스 이것도 쿠팡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메신저 일본에서는 강한데 장악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웹툰 뭐 웹툰 지금 당장 돈은 안 되지만 그거는 미래는 조금 밝아 보이는데 이번에 좀 미국에다가도 상장을 시켰고요. 네. AI 그러니까 잘하긴 하는데 경쟁 상대가 뭐 오픈 AI, 구글 아, 너무 짱짱한 애들이 막 요런 많구나. 되고 뭐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제페톤창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수억 명 여전히 잘 운영이 되고 아, 있는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돈이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핀테크 핀테크도 돈 좀 벌거든요. 네. 근데 돈 좀 버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금융업으로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할 건가? 그것도 잘 그림이 안 그려지죠.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라인 야후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라인이 굉장히 좀 짱짱한 플랫폼이라는 거는 아는데 과연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좀 실망감도 굉장히 크겠지만 이전에 뭐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이버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봐서 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라인을 잘 키워가지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 아니면 라인을 매각해가지고 그 돈으로 미래에 투자를 할 것인가. 두 시나리오 다 잘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이버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하고 공유를 하고 좀 시장에다가 좀 뭔가 메시지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네, 라인을 네, 어떻게 네. 지킬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잘 안 보이고 뭐 그럼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도 잘 안 보이고 그나마 가장 큰 딜이었던 포슈마크 딜 같은 경우는 커머스 쪽에서 C2C 커머스 쪽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안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네이버를 복합적으로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정말 오랜만에 슈퍼챗이 하나 오! 들어왔는데 말이지요. 무려 10만, 영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10만 원. 아하, 동네 한 바퀴. 그 김영철 씨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동네 한 바퀴? 예, 예. 네, 우리 김영철 씨라고 보면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김영철님.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 아까 이제 뭐 이 사건과 뭐 직접적인 거를 뭐 밝히자는 건 아니고 혹시 우리나라에 예. 급발진 인정 사례가 없죠? 이건 그 전에 급발진 유종은 기자가 전문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한번 저도 없는 결로 알고 있었는데 네. 한 건인가 있다고 아, 그래요?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급발진으로 보일 만한 일들이 굉장히 좀 있긴 있었었는데 그동안 뭐 차량 결함으로 인정된 게 제가 기억할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있었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네. 그때 유종은 기자가 한 건인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하여튼 요건 뭐 근데 급발진 얘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조심스럽죠. 예. 네네네네. 그거는 하여튼 나중에 한번 저희가 취재 좀 많이 해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유종은 기자 그냥 한번 나오라 그러면은 네. 줄줄줄줄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케이스별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네. 근데 급발진 얘기는 조금 사실 그 보도할 때 좀 예민한 측면이 그 급발진 피해를 보신 분 입장에선 되게 억울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급발진 부분들이 좀 잘 입증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없다는 거냐 그랬고 자동차 회사 편드냐 막 이런 비판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네. 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알겠습니다. 측면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다음에 한번 류종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예.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제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조선 3사가 동시에 공시를 내가지고 거의 4조 원 넘는 수주액을 그냥 쏟아내 버리더라고요. 아, 이거 조선 뉴스가 어제 갑자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와. 여기저기서 막. 예. 네. 일단 하나오션부터 보면은 네. 하나오션이 LNG 운반선 4척 네. 그리고 VLCC 4척. 그 VLCC는 이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LNG 운반선은 가스선이고 VLCC는 원유 운반선이고 이게 가스하고 기름하고 이제 같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약 규모가 1조 4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삼성
하루에 하나오션이 발표한 게 2조네요. 2조. 하나오션이 옛날 그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예. 그렇게 되는데 한번 이제 같이 보시면은 네. 6개월 동안 했던 게 이제 16척, LNG 운반선 16척, VLCC 7척,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 이게 암모니아 운반선이 암모니아 어디다 운반하냐 뭐 싶으신 분도 계실 건데 네. 요거 LPG랑 같이 쓸 수 있습니다. LPG도 되고 암모니아도 되고. 예, 예. 암모니아는 나중에 저 또 수소 운반할 때도 맞아요. 그죠. 굉장히 예, 예. 유리한. 예, 그래가지고 이거 하이브리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운반선도 의외로 좀 나옵니다. 근데 저거는 냄새가 엄청나겠다, 그죠? 그런 것들이 보완돼 있는 게 암모니아 운반선입니다. 어쨌든 냄새 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LPG 선박을 가지고 암모니아를 운반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예. 이게 그 독성이 있어요, 암모니아는. 그렇겠죠. 요거를 좀 처리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예. 그래서 암모니아 운반선을 사면은 LPG도 운반할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더 좋은 암모니아 운반선으로 좀 주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 이제 가스 운반선 한 척, 해양 설비 한 척 해가지고 한 7조 3,600억 정도를 수주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예. 근데 지난해의 수주 금액이 35억 2천만 달러입니다. 근데 올해 수주한 거면 53억 3천만 달러예요. 와. 진짜 많이 했죠. 네. 그리고서 여기에서 이거 배 언제 들어가냐라 그랬더니 28년. 28년? 예, 28년 8월. 네,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만들면 이제 인도가 그때 된다고. 인도가 네. 28년. 오늘 주문 넣으면은 28년 8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뭐 아파트보다 더 가네. 아파트보다 훨씬 심하죠. 그리고 네. 심지어 주문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LNG 운반선에 대한 주문이 좀 어제 나왔었는데 여기도 같이 보시면은 LNG 운반선 19척, 암모니아 운반선 2척, 셔틀탱커 1척 등 49억 달러. 올해 수주 목표의 51%를 이미 달성을 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제 HD 현대 밑에 있는 HD 한국조선도 이번에 아프리카 선사하고 PC선 4척 얘기했는데 PC선은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에요. 이 한국조선해양도 많이 올랐네. 짜증. 정프로님 와. 주가만 보지 마시고 어떤 내용인지도 좀 어떤 같이.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까 LNG 운반선은 가스선이고 네. 그 VLCC는 원유 운반선이고 네. 지금은 PC선은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각 선종마다 성격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물류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컨테이너선이 나오고 네. 유가가 좋을 때는 VLCC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선종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특정한 어디에 쏠림이 없이 전반적인 배를 교체해야 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PC선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주문 관련해서 조선업체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 지금 뭐하러 이렇게 나오냐 그랬더니 그 중동 국가들이 네. 녹색 전환을 한다고 네. 그 그러니까 석유만 그냥 갖다 파는 부분들은 이제 좀 약해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정유시설이나 석유화학 시설을 많이 지었어요. 기름을 못 팔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으로 해가지고 뭐 플라스틱이든 고무 이런 거 만들어서 판다고. 중동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해야 되는 수요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배는 어디다 주문해야 되냐? 한국에다. 그러니까 그 수요 때문에 이제 PC선 수요가 좀 나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수에즈운하 막힌 거, 그 파나마운하 가뭄 난 거, 그것 때문에 거의 공급 과잉 아니냐라고 했던 컨테이너선 주문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우리가 조선업에 대해서 조선업은 좀 미래 실적을 대충 추정할 수 있잖아요. 수주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27년 피크아웃론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주문 좀 들어오는 것들이 28년 물량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27년 피크아웃론이 뒤로 좀 밀리게 되면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이걸 반영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주가 이미 다 올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HD 현대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 수주를 하게 되면은 그 수주는 자기들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쏴줍니다. 계열사로. 예. 그럼 PC선 같은 경우는 현대미포가 좀 많이 만들어요. 현대미포? 예. 그러니까 컨테이너 수주가 많이 나올 때는 미포는 컨테이너선 수주는 잘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컨테이너 많이 나오는 시점에 현대미포는 주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근데 탱커랑 PC선 주문이 나오게 되면은 현대미포 쪽이 좀 많이 오릅니다. 그런 특성들이 좀 있다는 것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수주에 따라서 어떤 회사가 더 올라가는지 뭐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와, 많이 제 얘기 올랐네. 하나도 안 들으셨죠? 주가만 보셨죠? 아니 지금 또 제보가 들어왔어요. 테크윙이라고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거 5배 올랐대. 아, 와. 하여튼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갖고 있었어도 5배 다 못 먹었을 겁니다. 네. 반도체 장비 회사죠? 테크인. 테크윙 반도체 장비예요? 이름이 좋더라고. 기술과 날개 달린 기술. 와. 테크윈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 테크윈 이런데? 아니야, 테크윙. 알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요. 그 세 번째 뉴스 가기 전에 네. 정프로님 우리 그때 DSR 2달 연기된 거 이거 시장에다가 이게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부양에 대한 시그널을 줄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한참 그렇죠,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그 사이에 좀 많이 올랐고 그 중간에 이제 담보대출이 엄청 늘었대요. 그래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2년 8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2022년 10월 이후에 32개월 만에 최대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에서도 이제 그때 정부에서 했던 얘기는 그 지금 DSR 스트레스 2단계를 연기하는 이유가 자영업자하고 부동산 PF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타나냐면은 그 자영업자라든지 그 부동산 PF 쪽은 좀 어느 정도 연착륙을 시킬 필요가 있는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쪽에 약간 좀 풀어주는 음흠. 분위기가 되면은 그렇죠.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쪽을 관리하려고 그런 건데 네. 이쪽 관리하려고 약간 완화적인 시그널을 가니까 여기서 그냥 랠리가 나버리는 일이 좀 돼가지고 정책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좀 됐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럼 이거를 눌러야 된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빡 눌러버리면은 오히려 지금 여기 연착륙해야 되는 데가 경착륙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좀 어려운 시그널이 상황이긴 한데 정프로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이 시그널은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이 지금 그 며칠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인구 문제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정부가 저출생부터 고령화 이민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 기획부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정부조직법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구 정책 관련한 부분들의 전략 기획 조정 역할을 맡은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고 사회부 총리 기능을 하게 된답니다. 네. 사회부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 장관이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기획재정부에 올렸을 때 어지간하면 이게 다 해주는 그런 걸로 바꾸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인구위기 대응법으로 법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각 부처별로의 그 예산 배분 조정 기능을 새롭게 추가를 하게 되고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출생 예산을 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는 사실상 기재부의 예산권이 인구부로 위임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게 그 이른바 권한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정부가 뭐 권한 싸움을 한다, 밥그릇 싸움한다 그럴 때 이 권한 싸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불확실한 무형의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기획재정부라는 부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예산 기능이 있고 경제정책 기능이 있고 세제, 국제금융, 국내금융 하나 더 치자면 국고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옛날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시절의 문제,
재정경제업 문제, 재정경제부 문제, 지금의 기획재정 문제가 있고 국내 금융 파트의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권한이라는 건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어요. 음. 근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 이 경제기획원이라든지 기획예산처가 예산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해서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인구부가 이 예산권을 뭐 조정을 하게 됐을 때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편성해야 된다는 정도인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넘어가는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네. 중에 뭐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갖고 제가 이제 앞권에다가 녹화는 해놨거든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그 업로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네. 그 각 부처별로 저출생 관련한 정책과 예산들을 각 짜다 보니까 음흠. 되게 이상한 정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출생의 문제는 애 낳는 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 뭐 좀 애 좀 보러 갈라 그러면 막 갈구고 혼내고 막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출생 예산에 뭐 괴롭힘 방지 센터 운영과 홍보 캠페인 예산이 들어가 있고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2006년 이후에 누적된 저출생 정책 예산이 표 한번 같이 보시면은 355조 7천억 원이에요. 네. 2023년 신생아 수가 23만 명이고 예산이 46조 원입니다. 네. 그리고 1인당 한 2억 원 정도 줄 수 있는 예산이에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은 출산 양육 지원 관련한 예산은 이 수준에서 2016년 이후에 거의 늘지 않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그래. 이 노란 부분들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전체 예산의 59%가 환경조성과 관련한 예산이라고 불리는 구체적으로 뭔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예산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책으로 어떤 정책들을 만들었냐. 국방부의 군인 인건비가 저출생 네. 예산에 예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AI 융합형 인재 관련한 예산 그리고 지역의 호텔 그 체인 만드는 예산, 프로스포츠 발굴하는 예산, 뭐 창업, 만화 웹툰 창작 사업 예산, 저게 다 저출산 관련이라는 다 거죠? 저출산 예산입니다. 네. 이게 부처별로 살펴보더라도 쭉 보면은 군 인건비 있죠. 네. 국가 예방 접종도 네. 있고요. 뭐 여기서 뭐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하는 예산도 이 저출산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저 딱지만 붙이고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다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 있었어요. 교통 잘 돼야 또 애들 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좀 달라진 측면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요런 예산 별도로 잡으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처 예산 부처로 잡고 출생 관련한 예산만 잡아라는 게 이번에 저출생 정책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각각 부처별로 자기네 민원 사업이 있으면 이걸 다 저출생 예산으로 잡게 되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인구의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처가 신설이 돼서 이 모든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한다. 요게 큰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래서 애를 낳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만 여튼 그런 뭐- 인식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맨날 안 된다고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안 낳는 게 나는 뭐 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 어쩌면 사람들이 미래 시대 그러니까 뭐 막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지금 굉장히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AI 하면서 일자리 점점 없어질 텐데 그 상황들을 나 이제 일자리 없어지니까 결혼 안 하고 이제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전체 집단적으로 보면 그 미래에 필요한 만큼의 인구로 서서히 우리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주 개인적으로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서서히 가는 건 괜찮은데 너무 빨리 가는 게 문제죠. 난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아주 철없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뭐 그건 뭐 나중에 한번 저 인구 관련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천천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정프로가 갖고 있는 여러 종목들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 한번 그것도 시간 되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 테크윙에 굉장히 많은 배신감이 들고 있습니다. 5배 올랐어요, 5배.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